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시장 분석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지영 연구원님은 우리 리테일 인베스터, 소위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뭐 사실은 유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상당히 또 좀 부담이 있으실 텐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 얘기도 나오고 네. 뭐 보조 지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차트도 보시고 네. 그런데 외국인 너무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에 뭐 문제 있습니까? 왜 빠집니까? 우리나라만 유독히. 그렇죠. 특히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기술도 지금 안 먹히는 게 네. 우리나라 장세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정말 뭐 어마무시하게 팔았었는데 저도 나름의 이유를 좀 추정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근본적인 것으로는 일단 뭐 매크로 불안은 자처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과 또 지금 우리나라 뭐 주력 업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치 상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여기에서 저는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 상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은 그 실적 시즌 이번에 그 봄에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도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들의 실적 전망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말까지 가도 또 내년도까지 봐도 전방 수요 그렇게 부진한데 실적이 좋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그렇게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최근의 증시 불안, 국내 고유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적인 거를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네. 원자재를 많이 수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럴 때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년, 2년 더 간다. 네. 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소위 말해서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1년, 2년 더 일어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네. 그다음에 수요는 짓누르니까 네. 감소가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감지한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 같은 경우 증가율로만 봐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뭐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발표된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업일수가 이틀 감소한 영향에서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그 말씀하신 이런 구조적인 한국의 불황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친 우려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고요. 어제 말입니다. 네네. 코스닥이 한 2% 빠졌을 때 네네. 이거 많이 빠지네. 그렇죠. 요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1시간이 지나니까 3%가 빠집니다. 그렇죠. 1시간이 더 지나니까 1%가 더 빠져서 마이너스 4%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물을 부르는구나. 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데스파이럴이라는 건데 죽음의 네네. 소용돌이. 이제는 그런 패닉이 나왔으면 네. 이제는 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사를 보면 항상 패닉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은 반등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증시가 이제 정말 진반등 하려면은 진바닥 확인하려면은 나 주식 안에 항복 매도세 이런 것들이 출연해야 된다. 좀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코스피가 지금 3,300에서 2,300까지 1,000포인트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정도 규모는 그냥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급 이상의 규모인데 그때랑 다르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간중간에 뭐 사이드카 같은 거나 서킷 브레이커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각에서는 그거 한 번 나와야지 이제 진바닥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단식 하락을 겪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또 보조 지표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도 고객들한테 돌린 것 중 하나가 이제 상대 강도 지수로도 지금은 거의 펀더멘털이나 뭐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패닉 현상 이제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됐고 또 아래로 좀 더 밀릴 여지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비관론을 가지고서 하방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지금은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싼 종목들, 가치나 가격 모두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선순위로 해야지 지금 팔아서 손실 확정하고 이러한 고민을 때는 지났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네. 한정연구원님은 그 말씀은 신규 매수자, 네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전혀 안 하던 분이 네네. 뭐 현금이 좀 있어요. 운 좋게. 네네. 그러면은 조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지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 좋을 때는 이제 이직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고 장 빠질 때는 운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후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높게 두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간 다음에 위로 먹을 룸들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수요를 네. 억눌러야 되고 네. 수요를 억누른다는 것은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과 거의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그거를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고 뭐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나빠지고 수요를 죽이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경기 침체에도 좀 올라가는 업종이 있습니까? 따로? 과거에 뭐 있었죠. 그 과거에 대표적으로 그냥 저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경기 방어주 있잖아요. 이제 아하. 음식료나 뭐 헬스케어 네네.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들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과거랑 좀 많이 다른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기간에는 중간중간에 침체가 뒤따랐지만 초반이랑 중반부 인상 사이클 때까지는 대부분 주식들이 다 좋았어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적용시켜 왔을 때 현재 침체가 이제 임박하고 있다, 오고 있다,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로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 실적 나오는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좀 부르기는 애매하지만 실적 성장주들, 뭐 2차 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업종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시기지 지금 굳이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지금은 경기 방어주가 아니다. 네. 예, 경기 방어주 살려면 6개월 전에 샀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미 샀었어야 돼요. 네, 그거는 뭐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희망 회로를 좀 최대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도 가장 먼저 반등할 섹터나 종목은 가장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 대부분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좀 섹터나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그냥 일단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수급들이 많이 비어 있는 종목들, 업종들 여기고 또 위로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 여기서 더 이상 싸지 않는 종목. 저희가 흔히 말해 좋은 주식이자 좋은 기업인 종목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속출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많이 없는 게 좀 함정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가격이나 가치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한테 굳이 어떤 거를 먼저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저는 지금 1,200원대 고환율 이 수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시장 점유율, 친환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자동차 쪽은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고 모아가는 거는 되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쪽을 좀 네. 보시는구나.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뭐 현대차가 전기차를 굉장히 잘한다. 예, 맞죠. 라고 네. 얘기를 했고 베트남에서도 토요타를 갖다가 2년 연속 제끼고 네네네. 현대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네. 사실 저도 동남아시아를 많이 이제 출장 때문에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네. 일본 차 판이거든요, 거기가. 네. 예. 근데 이제 한국 차로 이렇게 뭐 수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20불 또 넘어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게 우리가 좀 넘어가겠다 아니면은 뭐 좀 피크아웃하는 조짐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동시에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 중에는 늦어도 7월 안에는 피크아웃이 될 거라는 저는 신호들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요? 네. 지금 다음 달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YOY 증가율이나 MOM으로 보면은 그동안 가장 많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던 게 유가랑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선 이미 피크아웃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반영했을 때 피크아웃 자체는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하반기 연말까지도 갔을 때도 물가가 빨리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은 한 번 정도 더 하겠지만 빅스텝 혹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25bp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기조는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한정연구원 모시고 시장 분석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